월 50만 원으로 은퇴가 가능하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믿고 있는 배당주 투자,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SCHD ETF에 대해 사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거든요. 거의 국민연금처럼 모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네요.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배당금 몇 푼에 만족하는 사이에 S&P 500 지수는 지난 5년간 600원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강남 아파트 상승률보다도 높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오늘 대체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슬쩍 언급하는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황금 비율의 정체는 무엇인지 아주 깊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당금을 받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더 큰 수익을 올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죠. 결국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소득형 투자랑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성장형 투자 사이의 근본적인 철학 차이를 건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핵심 주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SCHD를 사지 마라. 아니, 이건 거의 배신감을 느낄 수준의 이야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에 아이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가는 거의 국민 ETF 같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SCHD의 지난 5년간 수익률이 S&P 500에 비해 처참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걸까요? 투자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그 관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보여요. 배당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심리학 안정감이잖아요.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찍히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그렇죠. 월급 외에 또 다른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하죠. 그런데 그게 착시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맞아요. 바로 총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총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까지 모두 합친 진짜 수익률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배당금 5만 원 받은 것에 기뻐하는 동안 주가가 10만 원 떨어졌다면 결국 손해인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총수익률이 중요하다. 근데요, SCHD 투자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나는 당장 이 배당금으로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써야 한다. 10년 뒤에 크게 오를 S&P 500이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선 뭐라고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이 논쟁의 핵심이죠. 여기서의 주장은 모든 투자자는 자산 증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주가 상승률 자체가 높은 성장주 중심의 시장 지수를 장기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막 끌고 가면서 S&P 500이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네, 정말 무서울 정도였죠. 바로 그 시기 때문에 SCHD와 같은 가치주, 배당주 중심의 ETF와의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이 먼저냐, 아니면 미래 자산의 극대화가 먼저냐.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답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럼 그 논란의 데이터로 넘어가 보죠. 잠깐만요. 수익률이 6배라고요? 이거 오타가 아닌가요?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했을 때라는 지극히 평범한 방식인데 하나는 1억 원이 될 때 다른 하나는 6억 원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강남 아파트보다 낫다니.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 6배라는 숫자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계산된 결과일 수 있어요. 우선 투자는 어떤 특정 기간을 잘라내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해요. 네. 여기서 언급하는 지난 5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 그 돈이 증시로 몰려들면서 AI 혁명과 함께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일종의 골든타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군요.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요. 바로 그거죠. 만약 기준을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직후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에 박살났던 시기로 잡았다면 결과는 또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과장 광고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6배라는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핵심, 즉 복리 효과와 장기적인 시장의 우상향이라는 투자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와의 비교는 이건 정말 효과적인 수사법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막연히 수익률이 연 20%다라고 하는 것보다 강남 아파트 이겼다고 하면 그냥 한 방에 와닿으니까요. 맞아요.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하고 확실한 부의 상징과 직접 비교함으로써 미국 지수 ETF 투자의 수익률이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부동산에만 목매는 동안 세상에는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특정 기간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장기 투자의 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성장주 중심의 투자가 무려 93%의 확률로 이익을 낸다는 건데요. 아니, 투자의 세계에 이렇게 높은 확률이 가능한가요? 그 93%라는 숫자의 출처가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S&P 500 지수에 장기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았다는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워런 버핏도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는 어떤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든 15년이나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원금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아, 기간을 아주 길게 가져가면 변동성을 이겨내고 결국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군요. 단기적인 등락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혁신적인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져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주장인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근거로 드는 두 번째 논리예요. 바로 미국 정부가 시장 폭락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죠. 이건 거의 미국 멱살 잡고 같이 간다는 수준의 믿음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는 연준 풋이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연준 푸시요. 마치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연준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받아줄 거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그런 시장의 강력한 기대감이죠. 풋옵션이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시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든 시장을 방어해 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여러 번 증명해줬죠.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요. 맞습니다. 그때 연준은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와 규모로 시장에 개입해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소위 401k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묶여 있거든요. 아, 증시의 완전한 붕괴는 곧 미국 중산층 노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와 중앙은행에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중산층의 노후가 통째로 걸려 있으니 절대 외면할 수 없다.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믿음이 생길 만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이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해요. 2020년 3월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시장이 단기간에 30% 넘게 폭락하니까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죠. 그 덕분에 시장은 기적적인 V자 반등을 했고요. 네, 기억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했을 때였죠. 바로 그 순간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았던 사람은 그 V자 반등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연준의 개입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지 여러분 같은 개별 투자자의 계좌 손실을 일일이 막아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아, 연준은 운동장에 땅이 꺼지는 건 막아주지만 경기 도중에 선수가 공포에 질려 넘어지는 것까지 막아주진 못하는 거죠. 이 믿음을 내 계좌는 절대 손실 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무한 보증수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정부가 내 계좌를 직접 지켜주는 건 아니다. 결국 그 폭락의 공포를 버텨내는 건 오롯이 투자자 개인의 몫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당근을 제시하는 걸까요? 듣기만 해도 솔깃한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황금 비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공포를 이겨내게 하려는 일종의 구호인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이 황금 비율의 정체는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아는 지수 추종 장기 투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 정말로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공식이 있다면 우리 모두 지금쯤 방송이 아니라 요트 위에 있어야겠죠. 하하, 그렇겠네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 비율 자체가 아니라 왜 굳이 이렇게 거창하고 신비로운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점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 바로 지루함과 공포를 이겨내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인 거예요. 매달 기계처럼 돈을 넣는 과정은 너무나 지루하고 시장이 20, 30%씩 폭락하는 순간의 공포는 정말 엄상나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해요. 아, 나는 지금 그냥 적금 붓는 게 아니라 10억을 만드는 신성한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버티게 한다는 거군요. 일종의 부적저함요. 정확한 비유예요. 폭락장에서 패닉에 빠져 매도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아니야, 이건 황금 비율이 일부야, 버텨야 해 라는 생각이 손가락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황금 비율의 정체는 결국 포트포리오의 대부분을 S&P 500 같은 성장 중심의 자산에 배분하고 시장의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월급의 일부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철학이나 태도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억 원이 10억 원, 즉 10배가 되려면 연평균 수익률 20%로 약 12년, 혹은 연평균 15% 수익률로 약 17년을 쉬지 않고 달려야 가능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보여준 장기 평균 수익률인 연 10% 내외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1억을 10억으로 라는 목표는 이걸 따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투자 과정의 지루함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목표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긍정적인 배당주 투자라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진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성장주 중심의 시장 지수 투자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여러분의 투자 목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매달 생활비로 쓸 현금 흐름이 절실한 분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나 투자할 시간이 20년 이상 남아있는 30대의 전략은 당연히 달라야 하거든요. 맞아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주장은 배당주 투자가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일깨워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현재 여러분의 나이와 목표 그리고 상황에 정말 부합하는지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논의는 결국 성장과 안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진정한 황금 비율이란 S&P 500이냐, SCHD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목표,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성향에 따라 성장과 배당의 비중을 현명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각자에게 맞는 나만의 황금 비율 아닐까요? 20대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와 은퇴를 앞둔 60대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과연 같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